안녕하세요. 저는 금일 진행을 맡게 된 건강의학교육센터의 장지혜입니다. 우선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어 크롬 사용 권장드리며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음성과 영상 속도의 차이, 영상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며 유튜브 로그인을 하셔야 실시간으로 채팅 질문이 가능하오니 로그인 후 강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강의 종료 후 영상 하단 게시판 URL에 만족도 조사지도 함께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종시 보건교사 대상 1형 당뇨 클래스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1형 당뇨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강의해주실 김유미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및 의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아내분비 임상강사, 부산 어린이병원 소아내분비 임상조교수,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를 거쳐 현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및 진료처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김유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소아내분비 김유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 선생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많이 반가운 마음이 들고 또 현장에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언제나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도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학교에서의 1형 당뇨병 학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은 2019년에 이어서 6년 만에 이제 내용을 이제 대폭 축소해서, 왜냐면 이제 너무 100페이지가 넘는 내용들을 사실 드리다 보니까 이런 현장에서 이걸 실제로 사용하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고, 당뇨병의 개요와 또 1형 당뇨병 진단과 치료, 목표 혈당과 혈당 측정, 그다음에 인슐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결국 궁극적인 것은 소아청소년 시기에 요 목표 혈당 안에 있음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가고 있는지, 또 문제는 우리가 학교에서 발생하게 되는 응급 상황, 급성 합병증이라고 하게 되는 그 응급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미리 숙지하시거나 대응했을 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에 사실 이제 처음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였었을 때 동기는 저희가 병원에서 사실 아이들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면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이제 당뇨병에 굉장히 이제 많이 숙지가 되고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고선 퇴원을 하게 되지만, 막상 이제 병원 환경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관리가 잘 되지만 학교 또는 이제 가정 바깥으로 나갔었을 때에는 요 1형 당뇨병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분들이 잘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학생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 임상에서 이제 느끼게 되면서, 실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주에서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스쿨버스 선생님도, 청소하시는 선생님들도 꼭 이 학교와 관련되지 않는 모든 학교 안에 있는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이 당뇨병 지원과 관련되어서 숙지사항들이 권고가 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정례화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너무 한국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노력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냐라는 그런 좀 자성도 있는 부분에서 여러 대학에 있는 선생님들과 또 이제 또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또 우리 보건교사회나 보건교육 포럼이나 또 실제 그 환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셔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었는데, 이것을 좀 더 이제 소책자화하여서 2025년 9월 달에 보여지는 그림과 같은 책자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제 총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대부분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 지원 조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1형 당뇨병 친구들이 대부분 갑작스럽게 질환을 진단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퇴원을 하였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과 불안감과 자신 없어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은 이것을 과연 학교에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이곳을 만나야 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선생님, 담임선생님, 체육선생님 세 분을 꼭 만나시도록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실제 이 학교 내 지원 조직 구성은 우선은 가장 이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분은 교장선생님, 그리고 이제 보건선생님께서 실제 이제 학생 자체에서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약물과 또 어떻게 혈당 관리가 되고 있는 그 두 가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점심시간에 인슐린 투약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사전의 협의나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 선생님께서는 사실 이제 아이들이 체육 활동하면서 저혈당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근데 사실 체육 선생님한테 매번 뭐 도움을 요청한다라기보다는 이미 아이들도 이것을 관리할 능력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유사시에 이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사전에 소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활동하는데 혈당이 떨어져서 이제 혈당 체크를 해야 되거나 수치를 확인했었을 때 혈당이 저혈당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무리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저혈당 대처에 대한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하는, 왜냐면 이제 아이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위축과 또는 그것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저혈당이 심각한 저혈당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주요 역할은 지원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를 저희가 보통 한 4페이지에 걸쳐서, 이 4페이지가 각각 선생님들한테 이거 해주십시오 라기보다는 이 아이를 파악하는 내용의 참고 자료를 작성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목표로 하는 혈당안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서로 같이 확인하도록, 그리고 심한 저혈당이 빠졌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렇게 크게 이제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학생의 그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이제 주도적으로 수립을 하되 학교의 상황과 또 학생과 보호자가 이제 요청하는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뭐 여기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돼, 뭐 반드시 여기에서 뭐 혈당 검사를 해야 해 하기보다는 학교의 상황과 또 학생의 요청 사항들과 서로 이제 협의하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통과 교육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마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아이가 이걸 다 일일이 들고 다니기 어렵거나 또 냉장 보관을 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도움 요청을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71시간 동안 사용 가능한 당뇨병 관리 물품 예시를 넣어드렸었는데요. 요거는 실제 아이가 인슐린 주사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잘못된 물품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이얼이 돌아가지 않는다던가, 또는 이제 가져온 줄 알았는데 니들이 없는다던가, 또 혈당 검사를 급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스트립지가 이미 다 소모가 됐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갑자기 집에 가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치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십사 하고, 이제 저혈당 간식 같은 경우에서도 가지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뭐 냉장 보관에 필요한 이제 뭐 오렌지 주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나 했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좀 비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은, 아이들이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음식이 들어갔을 때는 항상 바늘과 실처럼 인슐린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점심을 다 먹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항상 점심 뭐 먹지? 점심에 뭐 나오지가 고민이 아니라 점심 인슐린을 어디서 어떻게 맞지가 가장 큰 고민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모든 항상 첫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경험에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 데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는데, 처음에 이것에 너무 시행착오가 크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걸 시도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굉장히 잘 관리하고 자신감을 갖고 가는데, 학교라는 새로운 공간에 갔을 때 내가 이거를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맞지를 아이 혼자서 이걸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학교라는 그 자체 안에서의 여러 공간들은 사실은 학교 입장에서 더 많은 부분들을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사실은 아이가 수업이 끝나고 식당으로 가는 동선 안에서 자연스러운 공간이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사실 제안해 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이제
그 보건실에서 이제 투약하게 되는 것을 대부분 많이 이제 선호하시게 되는데, 보건실에 갔다가 또 다시 식당 가는 게 친구들과 가는 동선에서 너무 멀어지게 되거나 한다면은 또 다른 공간을 아이가 자꾸 선택하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학생과 선생님이 한번 좀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요런 공간이 있는데 어느 공간이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를 좀 나눠주시면은 훨씬 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안심과 감사의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혈당과 고혈당은 하루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요거를 전적으로 선생님한테 의존을 한다기보다 내가 이 저혈당 때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전 허가, 고혈당 증상 때 나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보통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수업 중에 막 물을 꺼내서 먹는 이런 행동들이 어떤 친구들이나 어떤 이런 환경 분위기에서 이게 침해가 된다던가 문제가 되지 않거나 내가 이상한 아이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서로 사전에 소통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실제 뭐 학년별로 진행을 하는데 이 학년은 맨 마지막에 먹어야 된다. 근데 주사는 실제로 뭐 가정 첫 번째 끝나자마자 맞는데 그럼 너무 텀이 길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미리 사전에 이제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운동 시간 때 운동하기 전에 운동하기 좋은 혈당이 있거든요. 그 혈당에 도달하지 않았으면은 운동에 바로 투입되기보다는 먼저 간식을 먹고 운동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길었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학생과 이제 학부모 또 병원에서 사실은 이 학교 생활에서의 가장 큰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인구 대비로는 성인 당뇨병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성인 당뇨병, 이거 나이 들어서 당 관리, 뭐 생활 관리 못해서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 당뇨병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우리 아이들에서 오는 당뇨병은 본인의 생활 관리와 관계없이 인슐린 분비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인슐린 공장이 파괴가 된 경우거든요. 나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냥 감기 걸리고 나서 자가면역 체계로 인해서 이것이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췌장의 베타세포라는 췌장의 세포들이 이제 공격을 받아서 인슐린 공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형 당뇨 또는 이제 비만에서 오게 되는 당뇨는 인슐린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인슐린이 일하는 그 작업 환경이 안 좋아진 거죠. 근무처의 환경이 안 좋아진 거죠. 이것을 근무하는 대상자의 역량에 변화가 생기진 않았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이 근무 환경이 너무 좋아지지 않아서 내가 5개 일한 걸로 5개를 평가받지 못하고 나는 한 50개 정도 일을 해야 5개 정도 잘했다라고 칭찬받게 되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는 더 이상 나는 50개를 방출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상태. 그럼 내가 한 30개 정도만 방출해도 이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혈당이 높아지면은 이 당을 갖다가 세포 내로 이동시킴으로써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의 역할이어서 이것이 혈당을 정상화를 시키는데, 당뇨병의 경우에서는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튀어나와줘야 되는데 인슐린이 방출 자체가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역량이 떨어지는 거죠.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역량은 되지만 이것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게 되는 환경에 좋지 않는 저항성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인슐린이 작용하지 못하게 돼서 고혈당이 오는 것이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당뇨병의 진단은 사실 요즘 많은 질환들, 특히 희귀 질환들도 진단을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됨에 따라서인데, 당뇨병은 사실은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혈당 한번 쟀었을 때 이미 혈당이 200이 넘고 소변 많이 보고 자다가도 소변을 보는지 또 물을 많이 마시는지 체중이 최근에 나의 의도와 같지 않게 계속 빠지고 있지 않는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저희가 당뇨병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공복에 8시간 이상 금식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혈당 유지를 하고 있다라면은 100 미만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110이나 120이 나오면은 당뇨 전 단계, 공복 혈당 장애로 진단이 내려지게 되고, 126이 넘으면 당뇨병. 밥을 먹고 또는 이제 당부화를 하고 2시간 이상 혈당을 재봤었을 때 이제 140 미만으로 유지한다면 인슐린이 일을 잘 하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데, 140에서 200 사이면 내당는 장애, 200이 넘으면 인슐린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당뇨병으로 진단 내리게 되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3개월 동안의 평균 당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당화 혈색소,
를 통해서 6.5%가 넘을 때 이제 당뇨병을 진단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형 당뇨병이 이제 공장이 파괴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 되는 거고, 베타세포가 파괴가 되다 보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여기에서는 베타세포를 파괴하는 자가면역성인 기전이 포함된 경우가 이제 1A, 1B는 이제 자가세포 면역 표지자, 보통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중에 뭐 하나도 나온 게 없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특발성으로 분류를 하게 되게 됩니다. 2형 당뇨는 이제 인슐린 저항으로 열쇠, 저희가 이제 황금 열쇠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인슐린을. 황금 열쇠의 개수는 많은데 문짝이 망가져가지고 잘 이게 안 맞는 거죠. 문이 안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당은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라고 하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 내에 계속 이제 저류되어 있다가 고혈당만 유지했다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1형과 2형 당뇨의 차이를 제가 별표를 4개를 한 이유는 실제로 이제 대부분 일반인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의료진들 안에서도 이게 실제 소화 내분비를 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1형 당뇨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알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뭐 많은 질환들이 좀 많은데, 아이가 당뇨병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선은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1형과 2형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이거를 하나로 생각해서 본인을 바라보거나 본인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마치 이제 너 이런 거 먹다 보면은 이제 당뇨병이 오는 거야, 막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아이를 생각해서 해주신 말씀이신데, 이 내용을 들을 때, 난 그렇지 않지만 1형 당뇨병, 이걸 평생 내가 영구적으로 영원히 인슐린 맞아야 되는 것도 지금 너무 억울한데, 이게 마치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오해해서 들으시는 경우, 뭐 그걸로 사실 이제 뭐 부모님이 이제 학교에다가 막 항의하시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들을 듣게 되면서, 1형과 2형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들부터 먼저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그 체육 선생님들한테 좀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은 굉장히 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 우리 보건 선생님께서 먼저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형은 인슐린 분비가 아예 없거나 거의 그 부재한 상태예요. 근데 다른 이 인슐린이 근무하는 이 신체는 매우 건강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인슐린은 분비하지 못한다는 것 외에는 매우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슐린 공급만 적절하게 필요한 시기에 들어가면 사실 아이들이 계속 건강하게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감수성도 정상이다. 비만과는 뭐 비만할 수도 있겠죠. 1형 당뇨에서도 비만이 있을 수 있겠죠. 있지만 그게 얘의 근본적인 그 인슐린 공장이 파괴된 원인은 아니라는 거. 2형 당뇨병은 주로 사춘기 시기부터 오게 됩니다. 사춘기 때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실은 비만했던 친구들이 그 전까지 버티다가 그때 이제 이 역치가 넘어가면서 당뇨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0살 이후부터, 여자애들 사춘기 10살, 남자애들 12세, 이때가 대부분 이제 사춘기 정상 발현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4, 5학년 이때 오는 친구들은 얘가 학년이 나이가 어린데 1형인가? 근데 2형 진단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병 시점은 1형은 진짜 갑자기 벼락 맞는 상황이거든요. 애가 뭐 1달 전까지, 2달 전까지 멀쩡했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정도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 많이 보더니 갑자기 막 토하고 막 배 아프다 그러고, 막 애가 어른이 봐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급히 갔더니 갑자기 당뇨병이다. 굉장히 벼락 맞는 그런 상황, 갑작스럽게 급속히 진행하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근데 그 전부터 이미 췌장은 파괴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인내심이 엄청 강한 기간이기 때문에 90%가 파괴될 때까지 증상이 없다는 거. 근데 2형 같은 경우는 진단됐을 때 50% 정도까지도 증상이 없어요. 뭐 물을 많이 마시거나 뭐 많이 먹었다던가 뭐 소변을 자주 보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2형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진단됐을 때부터 이미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거. 가족력을 동반하는 것도 오히려 2형. 1형은 가족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발병률을 살펴보시면은 오히려 코카시안 쪽, 북미나 이쪽이 훨씬 더 빈도가 높고요. 한국이나 아시아 쪽은 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데, 이거는 어떤 자가 면역에 대한 유전적 감수성이 좀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러한 유병률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전에 이제 뭐 1.4명, 10만 명대 1.4명이라는데 지금 벌써 뭐 4.77명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뭐 어떤 감염 이런 것들도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증가되고 있다라는 추세만 이해할 뿐이지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와의 차이는 없다. 1형 당뇨병 2017년까지 봤었을 때 신평원 데이터에 따르면은 0에서 14세 신규가 한 3만 명 정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하거든요. 사실 아주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출생 인구가 주는 것을 고려했었을 때는. 발병 시기는 이제 막 학교를 들어가고 단체 생활을 하게 된 한 5에서 7세. 그때 이제 빈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 시기, 그때 10에서 12세. 이렇게 두 개의 시기가 이제 발병이 이제 높아지는 시기. 1세 미만은 당뇨병 발생이 매우 드물어요. 저희가 6개월 미만의 이제 당뇨병, 1형 당뇨병을 진단됐다? 요거는 오히려 이제 유전적 당뇨병을 생각해야 돼요. 가을, 겨울이 높은 이유는 이제 오히려 이때 호흡기 감염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90% 이상이 가족력이 없다라는 것. 1형 당뇨병의 경과는 이게 좌측의 Y축이 이제 베타세포가 이제 100% 공장이 이제 100% 풀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근데 이때 어떤 유전적 선행인자로 면역 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이 자가 면역으로 인해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이제 공격받으면서 서서히 이제 기능이 감소되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은 진단되어서 아이가 내원하는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베타세포가 10%도 채 되지 않았었을 때. 그때 이제 증상으로 발현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했던 인슐린이 진단이 되어서 이제 외부에서 인슐린을 넣어주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좀 휴지기를 갖게 되면서 잠시 스스로 인슐린 분비를 해내는 기간이 있어요. 그걸 이제 밀월기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계속 반복적인 저혈당을 경험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인슐린이 방출이 되게 되다 보니까 내가 맞는 인슐린 플러스 알파가 자꾸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첫 초기 대부분 진단되고 6개월 이내에 밀월기가 많이 발병하거든요. 그래서 첫 진단된 친구들을 오히려 좀 학기 초에 굉장히 조금 고생하는 경우들이 이제 자꾸 저혈당이 오니까 자꾸 보건실에 오게 되거나 운동하기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밀월기는 모두가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대상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의 내용을 보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면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겠죠. 이러면은 세포 내로 당을 인슐린이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질 못하고 바깥에 혈중의 당만 높아지는 상태가 돼요. 이 방이 세포고 바깥의 복도가 혈관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음식 배달을 시켰는데 누군가 문을 열어줘야지 이 방 안으로 음식이 배달되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이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인슐린인데 인슐린이 없으니 문 밖에서 음식만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쓸려 나가는 거죠. 청소되어서 이제 소변으로 나가니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고 나갈 때 혼자 못 나가죠. 당은 항상 물에 녹아나가요. 설탕은 물에 녹아나가야 되니까 물을 끌고 나가요. 그럼 이 방 안에 있는 물마저 문틈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럼 방은 쪼그라들겠죠. 물론 이 방이 이제 벽돌로 되어 있으면 뭐 그런 생산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뭐 약간 풍선 조직처럼 되어 있다. 세포라 생각하면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갈 때 이제 전해질도 소금도 같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전해질이 소실되고 몸에 있는 물은 점점 빠져나가니까 심한 갈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갈증. 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르다. 그러면 이제 몸에서는 급한 대로 에너지를 어디선가 얻어야 되잖아요. 막 단백질을 막 분해하기 시작해요. 지방도 막 분해해요. 근데 이제 단백질 분해는 결국 아미노산으로 증가되는데 결국 이 아미노산은 당을 높이는 데 기여하거든요. 당을 보내주면 쓰겠지. 근데 당을 못 써요. 계속 혈중 당만 높이는 데 기여해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케톤이라는 것. 지방 분해를 증가하는데 지방을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싸구려 연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싸구려 연료를 급하게 태우니까 이제 매연가스가 더 심하죠. 매연가스가 이제 이 지방 분해의 최종 산물인 이제 케톤. 케톤은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은 이제 몸이 산성화되게 되고 그러면 여러 장기가 제대로 일을 하지를 못하게 돼서 다기관 부전으로 진행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 증상으로는 그래서 소변을 많이 보는 거죠. 밤에도 내가 소변을 못 가리는 사람처럼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소변을 보게도 계속 이제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물도 많이 마시지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세포는 계속 굶주리고 있거든요. 당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많이 먹는데 체중은 자꾸 쪽쪽 빠져. 쓰지를 못하고 그냥 문 밖에서 그냥
문 밖에 그냥 풍요 속의 빈곤. 나는 빈곤한데 밖은 너무 풍요로워. 그리고 이제 너무 피곤하고, 이제 지치고, 이제 생활활동 영역이 자꾸 줄고. 그리고 심하면은 이제 결국 케톤산혈증으로 아이들이 오게 돼요. 케톤산혈증은 결국 이제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되는 경과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절반 정도께서는 초기 증상으로 케톤산혈증으로 급하게 응급실을 통해 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보통 한 24시간 정도 관찰했다가 이제 병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여태 아이 건강하게 키웠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얘가 뭐 한 1주 내가 뭐 이렇게 얘를 챙겼냐 마냐 그런 것 없이 너무 급격하게 막 중환자실을 가. 응급실에 왔는데 막 아이가 막 계속 숨을 막 헐떡대고 막 뭐 의식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큰 공포감을 느끼시게 되시거든요.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 대부분 첫 진단 이후로는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 외래로만 오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똑같이 이제 아이가 갑자기 1형 당뇨 진단되었다라고 이제 막 서류 이렇게 들고 오시면은 부담이 많이 크실 것 같은데, 아이들은 이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어느 정도 좀 교육도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큰 위기사항은 심한 저혈당을 빼고서는 별로 있지 않다. 그래서 1형 당뇨병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얘네들은 인슐린 주사가 제일 중요하다. 인슐린 주사를 반드시 꼭 맞아야 된다. 요거는 2형 당뇨병과 같은 뭐 음식과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고, 전형성도 없고, 운동이랑도 관련 없고, 지적 능력, 공감 능력, 운동 능력 당연히 문제 없고,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도 많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요 당뇨병과 관련된 연구하시는 주요 이제 연구 책임자도 이제 본인이 5살 때 1형 당뇨 진단됐었다 하면서 자기 스토리 얘기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유명한 법관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 1형 당뇨병으로 못할 수 있는 건 없다.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인슐린 투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인슐린 투약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이가 안전하게 그리고 깨끗한 공간. 이제 우리가 사실 2019년도에 이걸 했던 가장 큰 이유의 동기부여가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맡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근데 화장실 공간이 주는 감정이 있거든요. 공간이 주는, 내가 이 화장실이라는, 사실 남들은 어떤 배설물을 처리하고 이런 곳인데 이 공간에서 나는 배를 열고 거기에다가 주사를 바늘 맞추고 이걸 투약한다. 이 행위 자체가 아이한테 주게 되는 좋은 감정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뭔가 친구들과 다른, 그리고 뭔가 숨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공간을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면은 나는 그 공간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떤 선택을 하냐? 인슐린을 안 맞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자꾸 반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처음에 이게 첫 단추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은 그냥 학교에서 인슐린 안 맞을래요. 그냥 점심 먹고, 아니면 점심을 안 먹고 집에 와서 따로 늦은 점심을 먹고 그때 맞을래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첫 진단된 친구들, 또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처음 올라갔을 때, 중학교에서 처음 고등학교 갔을 때, 이런 새로운 공간 때 사실 다들 위축되거든요. 그때 한번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 주시고 말씀 주시고, 첫 투약이 안전하고 좋은 분위기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그 학생에게는 평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과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선생님들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혈당은 우리 친구들이 7% 미만으로 최근에 이제 다 변화됐던 게, 연속 혈당기라는 것을 착용하면서 전에는 연령에 따라 너무 심한 저혈당 가지 않기 위해서 뭐 연령이 너무 어리면 뭐 8%도 괜찮아. 한 중고등학교 되면 그때쯤 더 철저하게 조절하자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어린 친구들도 다 동일한 지표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가능한 한 이제 저희가 보통 써드리는 건 80에서 180 사이에 거의 정상인의 혈당에 머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식전과 또는 이제 식후 4시간 뒤에 혈당, 뭐 사실 4시간이면 사실 점심 먹고 저녁 먹을 시간이기는 하죠. 4, 5시간 뒤면은. 그때 차이가 한 30 정도 이내에 있으면은, 관리가 잘 되고 있네, 라고 보게 돼요. 저희가 이 당화혈색소가 이제 3개월마다 병원에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지표로 저희가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환자가 안전한 곳에 있는가에 대한 예후 지표가 되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 당화혈색소 1% 감소가 미세혈관 합병증, 우리가 혈관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고지혈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한데, 높은 당, 설탕물이 계속 지나가면서 결국 혈관합병증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농도일 때 이런 합병증의 위험도를 낮추느냐에 따라서 이제 목표 혈당이 나오는 거고, 이게 얼만큼 평균적으로 유지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당화혈색소 목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7%. 근데 내가 8%에서 7% 떨어뜨리면 미세혈관 합병증 위험률 10%나 점핑해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당 수치 확인 방법은 전에 이제 우리가 손끝에서 이제 그 말초 혈액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이제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현재의 혈당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3개월 동안의 혈당을 확인하는 방법. 연속 혈당기는 이제 이렇게 탐집자가 피부 바깥에서 부들부들한 탐집자가 이제 스탬프 찍듯이 한번 탁 하면은 이게 보통 7일 또는 10일 또는 어떤 건 14일 이렇게 가는데, 대부분 좀 소아에서 쓰고 있는 건 7일 또는 이제 14일 위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세포 간질액에서 혈당을 갖다 간접적으로 측정하게 되는데, 이게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의 시간 차이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촘촘하게 혈당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선이 나오고 거의 일치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상용되는 연속 혈당기는 프리스타일 리브레, 가디언 커넥트, 덱스콤, 지금 이제 G7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만한 것을 팔이나 배나 이런 데 부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막 인플루언서들도 막 본인들도 건강관리 한다고 막 일부러 막 보이게 막 착용하고 막 뛰고 막 이런 모습들 보면서 자기 혈당 뭐 어땠다, 뭐 혈당 스파이크 잡았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도 보실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본인에 대한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해서 이것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체열 없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제 혈당과 데이터를 전송하니까 사실 수신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핸드폰 사용을 하게 되니까 대부분 핸드폰 학교에다 다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모니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일부 특히 이제 덱스콤 G7 같은 경우는 뒤에도 이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드려놨는데, 요거를 서로 팔로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명까지도 팔로우가 가능하거든요. 가디언 시스템은 대부분 이제 메드트로닉스라고 하게 되는 펌프 사용할 때 반드시 이걸로 연속 혈당기로 연동되어 있어서 그 펌프를 쓰는 친구들은 이런 가디언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5명까지 팔로우가 가능하다. 원격 데이터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집에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건 선생님도 이걸 어플을 까시면은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림 설정도 이제 할 수 있도록, 뭐 제출을 하더라도 알림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한다던가. 그리고 요거는 한 10일 정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수요일에 요거 착용 아침에 하고 갔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음 걸로 이제 새로 바꾸는 과정을 하고, 2세 이상 승인을 받았고요. 8.5% 정도의 이제 오차율을 보일 정도로 거의 비슷하다. 근데 왜 이게 둘이 안 같아요? 뭐 이제 혈당이 너무 높으면은 뭐 실제 뭐 300 나왔다. 그러면은 뭐 어떤 거는 280, 뭐 어떤 거는 300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병원에도 요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대부분 병원마다 이제 다니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병원에서도 이걸 같이 공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아이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요 좌측 아래에 있는 화면과 같이 요 화살표가 추세선이거든요. 지금 현재 143인데 거의 요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 그리고 요것도 데이터들을 갖다가 최근 3일에 우리는 어땠는가 했을 때 목표 범위 80에서 180 안에 있는 게 초록불이거든요. 이 초록불이 거의 62% 정도 차지했다. 이게 데이터들이 쌓이니까 3개월 평균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그 지표를 예측해 주기도 해요. 6.9%. 그럼 다 잘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친구는 거의 이 80에서 180 사이가 뭐 거의 하루에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92%까지. 당화혈색소 6.4%. 변동도 별로 크지 않다. 그래서 24시간 혈당과 인슐린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었었을 때 이 혈당이 안전한 범위 내에 유지할 수 있도록 물 밑에서 열심히 인슐린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침 먹었을 때 혈당이 범위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인슐린이 먼저 같이 당이 올라갈 때 바로 감지해서 스파이크를 보이면서 혈당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은 점심을 먹었는데 인슐린을 안 맞으면 당연히 고혈당, 이 스파이크가 인슐린이 아닌 혈당 스파이크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점심 인슐린을 안 맞으면은 사실 이제 하루에 한 번은 무방비 상태의 심한 고혈당에 아이들이 노출되게 되는 부분. 그래서 점심 인슐린을 투약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꼭 부탁드린다. 인슐린 집중 치료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사회요법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아침 먹을 때 한 번, 점심 먹을 때 한 번, 저녁 먹을 때 한 번, 밥을 안 먹을 때도 베이지알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속형 인슐린과 식전 인슐린으로 나누게 되고 학교에서는 식전 인슐린만 보통 가져가게 됩니다. 맞는 부위는 보통 살이 많은 쪽, 복부나 허벅지 바깥쪽, 팔 바깥쪽으로 투약을 하게 되고요. 학교에는 주로 요 초속효성 인슐린, 주로 붉은 계열이거든요. 주황색이거나 빨간색이거나 노랑 빨강이거나. 기저 인슐린은 대부분 집에서 맞고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4시간 피크 없이 유지하게 되는 기저 인슐린. 초속효성은 보통 이제 5분, 10분 뒤에 발현하기 시작해서 2~3시간이면 효과가 끝난다. 그러니까 아침에 맞은 인슐린이 아이 점심 식사를 절대 커버하지 못한다. 간혹 이제 요 두 개를 합쳐서 한 번이라도 횟수를 좀 줄이는 방법도 요 리조덱이라고 하는 거, 지속형 인슐린 7, 속효성 인슐린 3 비율로 믹스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아이가 뭐 트레시바 7, 노보레피드 3 맞아요. 그럼 뭐 리조덱 10으로 맞으면 한 번에 두 가지를 1타 쌍피처럼 할 수가 있겠죠. 인슐린 요구량은 아이들마다 다른데 특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이런 이제 사춘기 시기 때는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서 자기 체중의 1.5배, 2배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밀월기에 들어갔을 때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 제가 40kg다. 그러면은 내가 맞는 총 인슐린이 10단위밖에 안 돼. 그러면 제 체중의 절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밀월기에 들어갔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인슐린 집중 치료는 하루에 한 번 지속형 인슐린 맞고 초속효성 인슐린은 식전마다 또는 간식을 먹으면 간식 먹기 전에 투약하도록 되어 있고 펌프 같은 경우에서는 초속효성 인슐린을 거의 분 단위로 주는 거예요. 분 단위로. 거의 그 케톤 산혈증으로 중환자실 입원했을 때 레귤러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을 24시간 투약하듯이 시간당 단위를 맞춰가지고 인슐린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속효성 인슐린을 실린더에 이렇게 보시면은 실린더에 필요한 양만큼을 보통 3.5일마다 이걸 바꾸거든요. 넣어놓고 이걸 이제 튜브로 이제 인퓨전 라인을 통해서 세트를 통해서 말랑말랑한 거의 500원짜리 동전만한 요 세트를 가지고 또 마찬가지 스탬프 찍듯이 이제 뽕 하고서 이제 부착하거든요. 그리고 요 세트만 이제 계속 바꾸는 거죠. 그리고 요 기기는 계속 이제 거의 뭐 5년, 10년 사용하는 거. 이렇게 했었을 때 요 안에 들어있는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시간 단위로 인슐린이 들어가고 식전마다 내가 버튼을 누르면서 필요한 식전 인슐린을 투약할 수 있다. 또는 핸드폰으로도 줄 수 있으니까 요거의 장점은 내가 추가로 뭘 먹을 때 장소를 찾고 배를 열고 인슐린을 투약하는 그런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내가 기저 인슐린을 맞았는데 운동하는데 혈당 떨어지면 자꾸 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혈당이 떨어지면 인슐린 주입을 잠시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저혈당에 대한 노출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불필요한 인슐린이 줄어드니까 인슐린의 총량도 한 20% 정도 감량이 될 수 있습니다. 패치형 펌프와 관련해서 이런 이제 줄이 주렁주렁 있고 막 기기를 착용하고 이런 게 아이 체구에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대부분 타인한테 노출되는 것을 많이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패치형 펌프를 많이 선호들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건강보험급여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접근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무슨 수학여행 가거나 이럴 때도 많이 좀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조절하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 부모님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레저버 캐뉼라가 얘는 한 번에 하나로 합쳐져 있고 이걸 인퓨전 세트라고 하는 중간 단계가 이제 사라져 있는 거죠. 바로 패치로 붙여가지고 주입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는 3.5일 사실 옴니팟이라고 하는 미국 제품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아서 이오패치라는 유사한 제품들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조금 구매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고 최근에 이렇게 7일짜리 제품이 이제 상용화될 예정이어서 학교에서 만나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타 새로운 디바이스로는 실제 이거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스마트 인슐린 펜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펜 타입이랑 똑같이는 하지만 그래서 내가 장소마다 투약하는 과정은 필요한데
이렇게 부모님이 투약이 들어갔는지를 집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끝까지 들어갔는지 약이 제대로 6단위 끝까지 들어갔나 자체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그리고 요 이제 말리아 같은 경우들도 내가 이걸 투약했는데 진짜 들어갔는 약을 갖다가 자동으로 이제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동시켜 주다 보니까 총 인슐린 양과 또 투약이 됐는지 여부를 보호자나 의료진한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사용으로써 이거는 근데 다만 쓸 수 있는 펜이 딱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디바이스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다. 인슐린은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펜 오픈하면은 4주 이내에 이제 이걸 이제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4주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니까 개봉한 날짜를 좀 기입하도록 하고 혹시 이제 학교에서 애기 이 인슐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비치했던 거 하나를 쓴다고 그때 뭐 6단위 쓰고 300 IU 되어 있으니까 한 200단위 많이 남아있으니까 새 거라 생각하고 보관했다가 2달 뒤에 꺼내보고서 그걸 또 쓰면 안 되시고 그런 경우는 날짜를 좀 적어주셔서 4주가 지나면은 버리시고 보호자분한테 우리 비치한 게 이미 사용이 지금 어렵다. 뭐 다시 더 보내달라. 뭐 이런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급성합병증 부분은 사실은 크게 고혈당과 저혈당입니다. 근데 이거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순식간에 발생하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 비가역적인 손상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한데요. 대부분 고혈당은 인슐린을 맞지 않았을 때 또는 인슐린보다 더 많이 먹었을 때 오게 되고 저혈당은 인슐린 양이 많거나 인슐린보다 식사를 너무 조금 먹거나 식판 봤는데 내가 별로 좋아하는 게 없어. 그래서 주사는 똑같이 맞았는데 평소보다 반밖에 안 먹었어. 이러면 이제 저혈당 오겠죠. 뭐 평소보다 갑자기 막 체육대회 하고 있어. 이러면 이제 활동량 많을 때 올 수가 있습니다. 만성합병증은 고혈당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혈관 손상이 오게 되는데 작은 혈관들이 지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장기가 눈, 콩팥, 그다음 신경 이렇게 세 군데 부분인데요. 실제 이걸 증상을 본인이 느끼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고 그때는 이제 비가역적인 손상이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은 목표 당화혈색소 유지와 목표 혈당 유지, 그 다음에 변수가 막 높았다 낮았다가 아니라 일정하게 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10살 지나서 1년에 한 번씩 눈 검사, 콩팥은 소변으로 단백뇨, 그다음 신경은 신경 전도 검사를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사실 되게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당화혈색소 유지가 얼만큼 중요하냐. 를 봤었을 때 여기 좌측에 보여지는 요 그래프는 미세 알부민뇨. 요거는 실제 이제 콩팥 합병증과 관련된 거죠. 미세 알부민뇨 15부터 저희가 의미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5년, 10년 지났는데 7.5, 8% 미만 유지했더니 신장에 손상 없이 보존이 돼요. 근데 8에서 9% 아까 그 1% 감소마다 10%씩 떨어진다고 했는데 8, 9%부터는 5년, 10년 유병기간이 길어지면 신장 손상이 발생되기 시작하고 기울기가 가팔라지기 시작해요. 눈도 마찬가지인 게 7%로 유지했다. 당뇨병 유병기간이 5년, 10년 되어도 거의 플랫하게 유지가 되는데 8%부터는 5년까지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너나 나나 똑같은 것 같아. 근데 5년 이후부터는 나는 망막 손상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사람이 되고 9%부터는 더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당화혈색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슐린을 한 번씩 빼먹을 때마다 당화혈색소가 0.5%씩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점심시간 인슐린이 누락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 이 아이가 5년, 10년 뒤에 합병증 없이 투석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해주시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인슐린은 친구들 앞에서 맞기 싫으니까 밥 먼저 먹고 뒤에 인슐린 맞는 친구 또는 한참 전에 맞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밥 먹는 친구 다 이게 사실은 목표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저혈당을 한번 찍고 고혈당을 찍거나 아니면은 늦게 맞으니까 주사는 주사대로 맞았는데 너무 늦게 맞게 되면은 이제 뒤늦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혈당을 갖다 이미 고혈당을 만나고 내려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식전 인슐린 누락이 미치는 영향, 주 1회 인슐린 누락은 3개월 동안 당화혈색소 0.5% 증가로 이어진다. 근데 일주일에 5번 학교 가는 동안 5번 다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2.5% 절대 7% 미만으로 못 내려가겠죠. 9%, 10% 유지하겠죠.
저혈당 대처는 저희가 70 미만, 15-15 법칙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70 미만의 저혈당 대처를 한다. 15g 당질을 먹고 15분 뒤에 재검을 한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뭐 5살, 6살, 뭐 10살 친구 다 동일하게 교육을 드리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혈당을 봤었을 때 70을 기준으로 한 거는 저희들은 사실 70 되어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70 되면 우리 몸이 알아서 인슐린이 억제가 돼요. 혈당 더 떨어뜨리지 않도록. 근데 우리 친구들 이미 인슐린을 맞았잖아요. 그거를 내 몸에서 자율적으로 억제를 못하기 때문에 70부터 저희가 저혈당 대처를 한다. 우리가 50 미만부터는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계가 항진돼요. 당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뭐 콜티졸, 글루카곤 이런 것들이 막 방출이 되는데 그래서 손이 떨리거나 본인이 몸이 좀 이상하다 느껴요. 내 몸대로 뭔가 이렇게 조율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식은땀 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하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30 미만 되면은 뇌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머리에 마지막까지 양보해야 되는 것이 에너지가 당이에요. 근데 갖고 있는 냉장고에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뭘 주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데 말이 어눌해지거나 의식을 잃는다던가 쇼크에 빠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요때는 저희가 15g 당질 줄 수 없기 때문에 요때는 글루카곤 주사가 투약이 되어야 됩니다. 요때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요. 스스로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뭐 70 미만인데 막 48이 어떻게 하는데 뭐 먹을 수 있어. 그럼 먹는 거죠. 그래서 저혈당은 얼굴도 창백해지고 몸이 떨리고 식은땀 나고 어지럽고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15g 당질. 그럼 15g에 뭐가 있냐? 꿀 한 스푼, 요구르트 하나, 또는 사탕 서너 개, 또는 주스 4분의 3컵 170cc 정도라고 하는데, 또는 이제 콜라 뭐 반 캔 정도 먹으라고 하는데, 콜라 이런 거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대부분 또 요즘에는 또 그런 이제 당질 캔디 같은 것들 그람수가 딱 맞춰서 나오는 것들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기도 하시고 뭐 젤리포처럼 있는 것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혈당이 왔다. 70 미만이냐? 70 미만이다. 그럼 15g 먹고 15분 휴식 취하고 혈당이 목표 안에 왔는지 확인한다. 근데 여기 지금 요 도표를 같이 첨부를 드렸는데요. 의식이 있다, 먹을 수 있다, 15g 당질을 준다, 그리고 15분 뒤에 혈당 측정을 하는데 다음 식사 시간까지 지금 2시 반에 저혈당 왔어. 근데 다음 식사 시간은 6시. 그러면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추가 단백 보충을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유나 또는 뭐 치즈크래커나 이런 여분의 음식을 추가로 섭취해서 추가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근데 의식이 없다. 이때는 이제 스스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저혈당 대처거든요. 이때는 이제 글루카곤 주사 하는데 보통 25kg 기준으로 반병 맞거나 한 병 맞거나. 그래서 주사는 이제 다음과 같이 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키트를 딱 열면은 거기에 이제 네 컷의 카툰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증류수와 이제 동결 처리되어 있는 이제 글루카곤 이렇게 있어서 뚜껑 열고 알코올로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증류수를 안에다가 주입시켜서 용해시켜서 녹이고 그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서 그걸 쭉 빼면은 한 병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25kg 이상이면 그 한 병을 허벅지 군주나 팔에 또는 엉덩이 바깥쪽에 수직으로 투약해서 한 병을 다 주면은 보통 7, 80 정도 혈당이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혈당이 10 정도였다 하더라도 정상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깨어나게 돼요. 근데 일부 요게 조금 구역구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맞고 나서.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고개를 옆으로 좀 돌려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흡입되거나 하지 않도록. 최근에 이제 바크심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스프레이, 코 스프레이 제형으로 나왔는데 실제 이제 글루카곤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이제 비급여인데 한 5만 원? 요거는 지금 20만 원 정도로 아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었을 때 다친 곳 없는지 확인하고 숨 잘 쉬는지 입안이 깨끗한지 근데 막 손가락 넣었다는 손가락 다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9 한 명한테는 신고해 주세요 하고선 한 분은 이제 혈당 확인을 해보고 글루카곤 가져오셔가지고 꺼내서 투약하거나 뭐 그 사이에 119가 먼저 오셨다 그러면 거기서 투약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도착할 때까지 학생 옆에서 자리를 지킨다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글루카곤 투약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보호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이 결과에 따라 내가 뭔가 문제되거나 하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거에 앞서서 먼저 보건교사와 관련된 경우에서는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응급처치를 제공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추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을 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크시미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실링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떼면은 이렇게 오픈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알레르기 비염 때 보이는 스프레이랑 많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얘는 그냥 하나를 다 넣어요. 연령 관계없이. 그냥 하나를 다 넣는다. 그리고 요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일회용이다. 여기도 그리고 코에다 넣어야 되지 입에다 넣으시면 안 되고 코에다가. 뒤에 사실 제가 동영상을 넣긴 했는데 시간이 9분밖에 안 남아서 고혈당하고 뒤에 혹시 남으면 좀 틀도록. 실제로 이 글루카곤 주사하는 게 동영상으로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미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는. 고혈당은 인슐린이 부족하다는 말에 대한 비밀은 말이고요.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당을 몸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급한 대로 쓰레기 연료인 이제 지방을 태우기가 쉬운 상태. 결국은 케톤 산혈증을 주의해야 되는 사인이 되겠습니다. 180이 넘는 걸 보통 고혈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대부분 경한 고혈당은 큰 증상이 없고 약간 앞이 좀 푸해 보이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심해지게 되면 케톤 산혈증 가게 되면 막 호흡이 빨라지고 배가 아프고 막 토하고 그리고 이제 막 누가 봐도 좀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은 이 상태까지 잘 가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첫 입원 이후로는 케톤 산혈증 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진짜 인슐린 아예 안 맞고 지내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면. 그래서 고혈당이 있으면 인슐린이 들어왔는데 인슐린이 없으니까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지방만 쓰게 되니까 케톤만 나온다. 고혈당의 대처는 혈당이 진짜 높은지 확인하고 물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수분 보충을 하고 혈당이 250 이상이면은 쓸 수 있는 당은 없는데 에너지 부족 상태거든요. 여기다 운동까지 시켜버리면은 에너지를 어딘가 얻어야 되니까 지방만 더 태워요. 그럼 케톤만 더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휴식을 취한다. 혈당이 높은 건 인슐린 부족 상태고 인슐린 부족이면 에너지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상태니까 활동은 잠시 중단하고 쉬도록 한다. 그리고 추가 인슐린을 공급해 줘야겠죠. 그래서 혈당이 높다는 거는 당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인슐린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인슐린을 추가 투약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한 당이 소변으로 설탕이 물에 녹아나가듯이 계속 소변으로 발출되니까 갈증이 생기니 물을 보충해주고 대체 에너지인 지방을 태워서 케톤 산혈증 위험이 있으니 고혈당에 도저히 호전이 안 된다. 계속 300 찍고 컨디션 안 좋아. 그럼 병원 진료하라고 하고 보호자 연락해야죠. 300 넘고 이럴 때는. 그래서 케톤지도 이렇게 비치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소변에다가 하면은 노란색이었던 게 케톤이 나올수록 찐 보라로 바뀌게 돼요. 또는 손끝으로 측정하게 됐었을 때에서는 0.6 미만이 정상이거든요. 0.6이 넘으면 케톤이 나오는 거고 1.5가 넘으면 이거는 심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이렇게 색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저희 이번에 만든 학교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습니다. 운동하기 좋은 혈당 150에서 250 사이인데 너무 낮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고 너무 높으면 케톤 산혈증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90 미만, 운동할 때는 가능한 한 좀 당을 좀 높여놓고 하는 게 좋거든요. 너무 90 미만 70이랑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뭘 먹고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권고하고 250 이상일 때는 증상이 있는지 물을 섭취하고 이게 지금 내려가는 추세의 250인지 올라가는 추세의 250인지를 같이 그 연속 혈당기 그래프로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혈당이 잘 조절되면 아이들의 체중 키에도 문제가 없고 사춘기 장애도 없고 건강하게 클 수 있고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는데 투약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손실을 본다. 인슐린 탄수화물 B는 실제 인슐린 한 단위가 탄수화물을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개인마다 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 끼 식사에 저희가 이제 전체 당질을 갖다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질의 인슐린 단위를 나눈 값이 인슐린 탄수화물 B인데 잘 귀에도 안 들어오고 눈에 잘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추가 간식 먹을 때 얼마 맞아야지 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그걸 좀 적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인슐린 탄수화물 B가 10이라고 적혀 있다. 보통 이제 500법칙 적용해가지고 인슐린 맞는 용량이 총 50이면은 500 나누기 50 하면 10 나오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는데 10이다.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저거 지금 간식으로 토스트 한 쪽이랑 우유 하나 먹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토스트 한 쪽은 23g. 우유는 10g이거든요. 그럼 33g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난 33g이니까 여기다가 33에다가 10을 나누면 3.3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3을 맞고 간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우리 부모 선생님들한테 요구하기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학생 건강기록부에 이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얘가 뭘 먹거나 할 때, 너 인탄비가 얼마라고 적혀 있네? 근데 이게 뭔지가 아니라, 얘가 간식 먹을 때 몇 단위 맞아야 될지를 정하는 기준표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질은 주로 탄수화물, 우유, 과일군,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뭐, 오전 외래에서도 뭐, 탄수화물 줄이라고 하니까 그럼 감자랑 고구마로 대체하면 될까요? 다 똑같은 거죠. 다 탄수화물이에요. 잡채도 탄수화물이고 도토리묵도 탄수화물이고 알고 보면 내 점심 식사 잘 생각해 보면 탄수화물만 먹은 것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끝나고 이제 미숫가루까지 먹어버리면은 이제 탄수화물 폭탄. 그래서 이게 혈당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이고 사실 요 식품표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이거 계산할 일은 별로 없고 간식 같은 거 나눠주거나 뭐 할 때 보면은 뒤에 요 식품표가 있어요. 요 보면은 거기에 저희가 주목할 거는 요 탄수화물 그람수만 보시면 됩니다. 요 79g이 아까 그 친구는 10g이었으니까 얘는 이거 먹으려면은 8단위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한 봉다리 기준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10개들이 한 봉다리면은 또 하나 먹으면은 8g일 수 있겠죠. 인슐린 민감 지수는 고혈당일 때 얼만큼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인슐린 얼마 맞아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슐린 한 단위가 혈당 얼만큼 떨어뜨리는지에 대한 지표로 요거는 보통 아이가 총 맞는 인슐린을 1800에서 나눌 때 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가 총량이 30단위다. 그럼 얘는 인슐린 한 단위, 초속효성 한 단위가 60 정도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다. 얘가 혈당이 300 나왔어. 우리 한 100은 떨어뜨려야 돼. 그럼 얘 2단위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학생 지원 체계 구축을 봤었을 때 이제 보통 학생이 대부분 진단되면 이제 가지고 가겠죠. 부모님이.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학교장 선생님이 지원 조직을 원칙적으로 구성을 하고 또는 이제 매 학기마다 매 해마다 이제 건강조사를 했었을 때 당뇨병 학생이 있지 않는지를 수요조사를 하셔야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원 요청서 서식을 갖다 제출하도록 하고 관리물품들을 갖다가 제출을 학생과 보호자가 해야 되고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요거에 대해서 보호자랑 상의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는 거 서로 같이 확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같이 대상의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이나 관련 선생님들이랑 같이 내용을 공유하시고서 저혈당 대처, 점심시간에 인슐린 투약, 공간 마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서식지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90에서 130 또는 이제 저는 이제 또 그럼 선생님들 너무 부담이 크니까 80에서 180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고 연속 혈당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알람 설정들이 대부분 저혈당 70, 고혈당 250 이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에서 대부분 펜형으로 맞게 되고 스스로 대부분 맞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뭐 체중이 25kg 미만은 1단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 이상은 2단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식사와 관련돼서 추가 간식 먹을 때 인슐린 탄수화물 비율을 여기다가 이제 적는데요. 이때 맞는 게 초속효성 인슐린 이름이 들어요. 아마 이것만 거의 학교에서 사용을 하겠죠. 간식 먹을 때 나는 10g당 인슐린 한 단위. 라고 하면은 우리 간식 나눠주는데 음료수 나눠줬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뒤에 보니까 20g 적혀있어. 그럼 얘는 2단위 맞고 그 음료수 마시면 돼요. 그리고 1800 법칙은 혈당, 고혈당 나왔어. 300 나왔네? 그 선생님 찾아왔어. 그래서 저 인슐린 추가로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아이도 얼마 맞을지 아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겠죠. 또는 엄마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하거나. 근데 나는 인슐린 민감도가 1단위당 100이야.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우리는 지금 너무 300 나왔으니까 1.5단위 또는 2단위 맞추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 인슐린 맞고선 떨어뜨리는 걸 할 수가 있겠죠. 저혈당은 70 미만, 15g 먹고 15분 뒤에 혈당을 측정한다. 그리고 글루카곤 하나는 학교에다 비치, 냉장 보관하도록 하고 고혈당 때에서는 250 이상인데 인슐린을 투약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좀 기다려 보는 거죠. 근데 이미 1시간 지났어. 그럼 이미 피크가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추가 인슐린을 줄지 결정을 하고 300이 넘으면은 이건 조금 연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했을 때 이제 운동하기 전에는 90 이상을 초과시키고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너무 열정적인 운동 뭐 그냥 앉아있고 이런 거 말고 그런 활동할 때는 중간에 간식을 15g 정도 챙겨서 먹어라 라고 그렇게 교육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치는 시간인데요. 제가 질의응답 하는데 저 혼자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 소아청소년 시기에서의 당화혈색소의 관리에서 혈당 모니터링 증가에 따라 당화혈색소가 좋아지니까 사실 이렇게 연속 혈당기가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 전에 막 10번씩 찔렀어요. 진짜 손가락이 남아나지 않도록. 막 자다가도 막 오늘은 자네가, 오늘은 내가, 엄마 아빠 둘이 막 불침범 쓰듯이 새벽에 떨어질까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밤에 이제 좀 잘 수가 있는 거죠. 연속 혈당기 알람을 설정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거의 모든 1형 당뇨나 인슐린 투약하는 친구들은 사실 연속 혈당기 부착을 갖다가 권고를 하고 있고, 지금 1형 당뇨병은 국가에서도 본인 부담금 10%로 감면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슐린. 그냥 아유 아침, 점심, 저녁 나 이미 맞았는데 간식 먹는데 그냥 안 맞으면 안 될까? 항상 바늘과식. 음식이 들어가면 그 음식을 인슐린이 안 맞으면 그냥 통로로만 사용됐을 뿐이지, 그냥 혈관의 혈중당만 높였을 뿐이지 사용을 못해요. 반드시 추가 인슐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은 하지만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자꾸 회피하게 된다. 근데 이것만 잘해도 0.5에서 1%를 호전시킬 수 있다. 아까 콩팥기는 8%랑 7%랑 격차가 5년, 10년 뒤에 나타나듯이 얘가 나중에 투석하냐 투석하지 않느냐가 점심시간에 얼만큼 인슐린 투약이 잘 이루어졌느냐랑 달라질 수가 있다. 격일 간격으로 식전 인슐린 누락주의는 1%가 호전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격려와 지원은 소아당뇨 관리에 매우 중요해서 많은 학생들을 지금 살펴보시는데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뭐 1대1로 그거 아니더라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이 공간에서 같이 하는 것에 서로 이제 협의해 주는 데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신경 써 주셔서 엄마 아빠나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하게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다라는 큰 자신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인데요. 1형과 2형은 완전 다르다. 그렇지만 소아청소년의 대부분은 1형 당뇨, 사춘기 시기는 요즘 2형이 많이 늘고 있어요. 비만이 늘고 있으면서 1형 당뇨병은 췌장 베타세포의 파괴로 나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평생 반드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치료의 대상인 질병입니다. 가족력과도 무관하다. 점심시간에 인슐린 투약이 가장 중요하다. 장기적인 혈당 관리랑 예후에 제일 중요해서 학교 내에서의 초기 환경 마련이 매우 중요하고 큰 도움이 된다. 이 아이의 평생에 걸쳐서. 1형 당뇨병의 급성화병 중에는 저혈당, 고혈당 두 가지가 있다. 대처하지 않은 심한 증상이 있지만 대부분 초기 대처만 잘하면 원상 회복이 가능하고, 아이들도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는데 그것을 하는데 선생님이 같이 좀 살펴만 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속 혈당기랑 인슐린 펌프, 이것은 실제 1형 당뇨병 관리와 합병증 예후의 전반적인 개선을 가져왔고, 이런 기기들이 빠르게 도입되고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의 1형 당뇨병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교와 병원과 또 학부모와 그 아이와 이런 소통과 하는 과정들이 원만하게 어느 한 부분이 좀 단절되지 않도록,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병원과 학교 안의 소통이 사실은 불가했던 상황이어서, 사실 저희 세종에서는 세종학생건강센터를 갖다가 작년 8월부터 교육청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세종충남대병원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 4층에 이제 오픈하여서 거기 이제 네 분의 선생님이 상주하시면서 또 지금 컨설팅도 가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거기에 또 문의 주시면 또 저에게도 또 연락을 주셔서 거기에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참조하셔서, 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질의응답은 채팅창에 우선적으로 보여지는 세 분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애 선생님께서 1형 당뇨 학생이 저혈당 60이 오는 주스를 마시고 혈당 측정을 한 결과 104로 나왔는데도 어지러운 증상이 계속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혈당 증상으로 봐야 하는지 질문 주시면서, 간식을 충분히 먹었으면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도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은 이게 한 번 저혈당을 찍은, 어떻게 보면 되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을 수 있거든요, 아이가. 근데 우선은 증상이 있다고 또 급하게 먹이시기보다는 그럼 또 너무 이제 스파이크를 치게 되거든요. 우선 아이가 저혈당 증상 때문에 좀 어지러운 증상들이 이제 추후에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왜냐 한번 또 저혈당 학교에서 왔었을 때 굉장히
친구들 입장에서 그게 되게 크게 다가오나 보더라고요. 막 되게 손발이 막 떨렸다던가, 그게 이제 저혈당 증상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저혈당으로 막 긴급하게 대처하는 그런 것들로 인한 그 심리적인 반응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조금 그럼 좀 앉아서 우리 좀 혈당 추세를 봐보자 하고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먹기보다. 근데 거꾸로 아이 혈당은 90인데 뭔가 그래프가 내려가는 모양이면서 증상을 호소하면은 그때는 추가 먹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혈당 처치를 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꼭 70 미만이 아니어도 저혈당 증상이 있을 때에는 저혈당 대처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과 같이 이미 저혈당 증상으로 대처를 한번 한 상태에서는 이거는 조금 기다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유정 선생님께서 일형 당뇨로 인슐린 펌프를 하고 있는 아이가 그 부분에 농이 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약간 딱딱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집에서는 이렇게 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뇨병 환우 카페나 인터넷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면 대부분 짠다고 하는데 괜찮은 건지, 그리고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장갑을 끼고 짜라고 알려줘야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쵸. 요거는 사실은 감염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편 이게 병원에서 뭔가 부착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보호자분들도 교육받을 때는 이제 알코올로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니들 이제 부착하는 걸 하라고 하는데 막 배 만지고 이렇게 잘 펴봐 이러면서 한번 닦게 되는데 또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또 다시 끼고 하다 보면 이미 사실은 이제 이게 에스테틱하다라고 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같은 공간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인슐린 주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한쪽만 계속하면 지방이 위축되거나 또는 이제 비대해지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그거는 농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농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거기에 감염이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농포처럼 이제 생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더 그거를 자꾸 하기보다는 사실은 그죠, 소독하고 필요하면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가능한 그쪽을 피해서 다른 부분, 그게 회복될 때까지 그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선경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인슐린 투약을 꺼리는 학생에게 지식적인 부분 말고 어떤 방법으로 투약 독려를 하면 좋을지 혹시 교수님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은 어렵죠. 타인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제가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슐린이 뭔지, 인슐린이 아니면은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얼마나 무의미한 음식이고 오히려 내 몸에 안 좋다는 거. 제가 항상 바늘과 실이야. 요가 그냥 인슐린 없이, 인슐린은 사실은 나를 도와주는 황금 열쇠인데, 인슐린은 나랑 평생 함께 해줘야 되는 고마운 친구인데, 내가 인슐린 없이 음식만 먹으면은 내 몸에서는 이것이 통로로만 사용되고, 혈중 농도만 높고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잠깐 입은 즐겁지만, 오히려 이제 내 몸은 그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추후에 안 좋은 고혈당 합병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바늘과 실이라 생각하고, 실을 깨지 않고 바늘만 지나가면은 무의미한 바느질이 된다. 너가 음식만 먹고 인슐린을 맞지 않으면 그거는 무의미한 섭취가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은 드리는데, 얼만큼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면은 친구들도 그래도 좀 단순화돼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하면은 별로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바늘과 실이고 실을 깨지 않고 바느질하는 건 무의미한 바느질, 그건 좀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음식 먹으면 이거를 인슐린 맞아야 이걸 내가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계속 어렵다, 아이도 분명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인슐린이 필요한 거는 아는데 이거를 투약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실제 이 투약을 하는데 너가 꺼리게 되는 상황이 뭔지를 먼저 조금 들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한테 그런 것이 발견되면서 그 이후로 친구들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던가, 또는 이것을 하는데 뭔가 좀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익숙한 공간에서만 투약하고 싶어서 투약을 꺼리는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계속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제 펌프가, 전에는 연속 혈당계가 없을 때에는 펌프의 좀 활용도가 좀 떨어졌어요. 왜냐면 좀 적이 보여야 이게 적중을 하는데, 혈당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인슐린 더 많이 혈당 검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 펌프가 사실 10년 전에는 좀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기기도 굉장히 좀 작아지고 점점 작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런 디바이스 사용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실제 펌프를 조금 조기 착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수능도가 굉장히 좋아져요. 이 펌프도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해서 본인 부담금 10%거든요. 요 관련된 소모기기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는 진단되고 가능한 1년 이내에 저는 좀 펌프를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펌프도 좀 조기 착용이 요즘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왜냐면 당화 혈색소 관리가 훨씬 더 좋아지고 인슐린도 원래 맞는 것보다 한 20% 좀 더 줄여서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또 하나는 이건 오히려 부모님이 요청해서 하신 경우가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에 4살에 이제 진단이 됐는데 부모님이 얘를 갖다가 관리하기 뭐 6개월 휴직은 했지만 이제 결국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이라도 이게 이제 본인들이 어쨌든 예측 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펌프를 이제 조기에 달고 그럼 이제 부모님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투약과 혈당을 계속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애기 추가 간식할 때도 간식 엄마가 챙겨주고 얼마 줄지를 계산해서 버튼 누르고선 이제 투약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수요에 따라서 더 빠른 시기에도 많이 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채팅창에 공지 드린 대로 정성경 선생님까지만 답변 드리고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보건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1형 당뇨 클래스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의미 있는 소아내분비 의학교육으로 또 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강의해주신 김유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형 당뇨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향후 보다 나은 교육 내용으로 거듭나고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의 URL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조사지 작성 부탁드리며 강의 자료는 지적 재산으로 공식적인 허가 없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1형 당뇨 클래스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